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자녀 경기가 줄어들면서 가을 야구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리그 선두 싸움은 치열한데요. 현재 1위인 LG 트윈스와 2위 한화 이글스가 이번 주말 마지막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이 걸린 운명의 3연전에서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할지 잠시 후 스포츠 핫이슈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되는 요즘인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딱 이맘때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하는 예방접종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기세 좋던 코스피가 어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 분위기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강달러까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입니다. 3,47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1,638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10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만 홀로 3,144억 원 팔아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선 삼성전자가 나흘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한때 86,2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35,7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은 약세가 이어집니다. 0.57% 하락하며 85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540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42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만 홀로 1,000억 원 넘게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2차 전지와 로봇 대표주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새로운 자동화 솔루션 선보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11.5% 급등 중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종목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강관업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과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은 요즘 좀 불안한 모습이던데 외환 시장 현재 움직임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1,400원 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1,399원이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약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44원, 엔화가 941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새로 들어온 소식으로 미국이 일본에 이어서 유럽까지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췄다는 소식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밤사이 미국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습니다. 네. 15%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데 지난달 1일 이후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낸 기업들의 경우 환급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또 일부 미국산 농산물, 해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해야 차와 부품에 대한 15%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예. EU는 이미 이행을 위한 입법안 초안 사전 작업을 마친 상황이라 여전히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더욱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난 7월이었죠. 이 대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에 미국과 합의하긴 했습니다만 네.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둘러싸고 난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예. 일본에 이어 이번 유럽까지 모두 15%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당분간 한국산만 관세의 핸디캡을 안고 미국 시장에서 이들과 가격 경쟁을 하게 돼 관련 협상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 또 미국에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이렇게 가 있으니까요. 혹시 뭐 관련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해보고요. 다음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최근 출생아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2만 1,000명을 넘기면서 13개월째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전달 19,000여 명에 그치면서 무너졌던 월간 2만 명대 출생도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7월 월별 기준으로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났고요.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 7천 명을 넘기면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줬습니다. 예. 또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7월 0.8명으로 5달 만에 0.8명대로 올랐고요. 네. 또 미래 출생아 수에 영향을 주는 이 혼인 건수도 7월에만 2만 건을 넘기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9년 만에 가장 많았고 16개월째 늘고 있습니다. 네. 연간 70만 명 넘게 태어난 90년대 초반생들이 30대에 접어들면서 혼인과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서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은 같은 기간 6.7%포인트 늘었고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1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지면서 70%를 넘었습니다. 네. 저도 집에 이제가 2달 된 아이가 있는데 그렇죠. 저나 아내나 매일매일이 정말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아기가 한번 웃어주면 시름이 싹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이런 반가운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많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표정은 밝은데 거기에 약간 피곤함이 묻어있는 임선우 캐스터. 아기들 울음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한편은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네, 이렇게 올 들어 출생아 수 증가폭은 같은 기간 통계 이래 최대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 지역별 격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증가 속도는 가팔랐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수도권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9.7%, 인천은 11%를 넘겼고 경기도 7.8%로 평균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비수도권은 대부분 출생아 수 증가 속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울산과 광주, 전남 등은 5에서 6%대 증가율을 보였고 전북과 충남, 경남, 대전 등은 5%를 밑돌았고요. 또 세종과 경북, 제주 등은 1%에서 2%대에 그쳤고 강원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0.5%로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산과 대구, 충북만 각각 7%, 9%대로 조금 높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에는 젊은 층 인구 규모와 출산 지원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 지난해 만 20세에서 39세 인구의 절반 이상인 약 55% 730만 명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분포된 걸로 집계되는데 수도권 쏠림 현상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출산율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그대로 나타나는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는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외국인이 늘어서 수백억이 새어나갔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외국인은 12만 명에 육박해 4만 명대인 내국인의 2배가 넘는 걸로 나타났고요. 금액도 같은 기간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통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같은 국적의 다른 사람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혹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급여가 제한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진료를 받거나 직장 동료의 영주증을 빌려 병원을 찾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외국인 환자 치료비로 투입된 비용은 총 5조 8천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데 상위 100명을 분석을 해봤더니 공단 부담금은 511억 원에 달했지만 본인 부담금은
51억 원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과 미국, 캐나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또 이와 별개로 체납액보다도 큰 환급액으로 제도 허점에 건보료가 줄줄 새어나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건보료를 1,000만 원 넘게 미납하고도 환급액을 그 이상으로 받아간 사례가 확인돼 논란입니다. 네. 중증 환자들이 의료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건 막아보자는 취지로 이 본인 부담 상한제가 도입이 됐지만 네. 문제는 건보료는 내지 않으면서 환급을 신청하고 꼬박꼬박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하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은 사람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9만 명에 육박하고요. 네. 총 환급액은 무려 85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이 보험급여 성격의 건보료는 함부로 압류할 수도 없고 이 환급액에서 미납 보험료를 차감하려 해도 체납자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단은 체납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가면서 이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상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주는 법안이 올해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터라 여전히 고민이 깊습니다.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 사람은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네요. 자, 경찰이 오늘 이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 2명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이 범행에 사용된 핵심 증거나 범죄 수익 대부분이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걸로 확인됐다고요.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교포 2명이 붙잡혔죠. 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최근 조사에서 지시를 받고 장비를 작동시켰을 뿐이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다 주장하면서 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이 윗선이 장비를 원격 제어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을 검거하면서 범행에 쓰인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도 보따리상으로 통해 중국으로 빼돌리기 직전 가로채는 데 성공했는데요. 네. 해당 장비가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반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과 연락수단으로 쓰인 대포폰 등 또 다른 핵심 증거들은 이미 중국에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또 부정결제로 얻은 2억 원 상당의 상품권도 붙잡힌 인출책을 통해 현금화한 뒤 세탁 작업을 거쳐 대부분 중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하지만 윗선의 정체는 여전히 안개 속으로 경찰은 우선 두 사람을 구속 송치하고 사라진 몸통을 계속해서 추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경제에 보태고자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담례로 받는 제도로 고향 재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운영비를 내고 나면 남는 기부금이 없다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243개 지자체 가운데 기부금액 중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한도인 15%를 넘은 곳은 올해와 지난해 각각 32곳, 33곳이었는데 받은 기부금의 절반 가까이를 운영비로 납부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기부금 모금을 위해 구축된 사이트를 산하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처음 사이트 구축 비용 2,600만 원씩을 나눠냈고 기부금이 모이기 전인 첫 해 운영비도 전액 부담했습니다. 이후 운영비는 공통 분담금과 기부금 액수에 따른 추가 분담금 형태로 충당하는데 이렇다 보니 기부금이 적은 지자체들은 대부분을 분담금으로 다시 토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네. 반면 행안부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기부금의 15% 이내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는 홍보비 마련은 원강생심입니다. 이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못해 모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고 이 설상가상으로 운영비는 지난해와 올해 또 오르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지난해 서울 연희동에서 있었던 대형 땅꺼짐 기억하실 텐데 당시 싱크홀에 빠진 차량 운전자 남성은 크게 다치고 아내는 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고 피해자인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일이죠? 네, 보도를 종합해보면 경찰은 당시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싱크홀을 피해가지 못했다며
과실이 있다고 본 건데 결과적으로 아내를 잃은 싱크홀 피해자만 이 사고의 유일한 피해자가 됐습니다. 다행히 검찰이 기소를 유예해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네. 피해자가 처벌받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뻔한 겁니다. 그러게요. 한편 정작 사고의 근본 원인인 싱크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피의자 없이 내사 종결됐는데 서울시는 앞서 집안과 호, 매설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사고 원인을 발표했지만 경찰은 관련자들에게서 싱크홀 발생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앞에 싱크홀이 발생한다고 누가 뭐 미리 알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자, 매년 100만 명 이상 인파가 몰리는 국내 대표 불꽃 축제죠. 서울 세계 불꽃 축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행사가 진행되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숙박시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서울 한강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 축제를 앞두고 올해도 역시 주변 호텔 숙박비가 치솟았습니다. 네.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은 주말 하룻밤 700만 원 정도 하던 스위트룸 가격이 2배 가까운 1,300만 원까지 치솟았고요. 하루에? 네, 70만 원대였던 한강뷰 객실은 4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아파트 베란다를 빌려주겠다, 옥상에서 볼 수 있는 방을 빌려주겠다, 혹은 새벽부터 명당 자리를 맡아주겠다 등의 온갖 네.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공유 숙박 매물로 나온 여의도의 한 아파트는 10평 남짓한 집을 하루 빌리는 가격으로 60만 원을 제시하고요. 63빌딩 근처의 아파트에선 불꽃 축제 당일 돈을 받고 베란다를 빌려주겠다는 주민도 등장했습니다. 네. 1시간 반 빌리는데 49만 원을 요구하는데 폭죽 소리 현장감이 장난이 아닐 거라며 하늘에 전쟁이 난 것 같다 홍보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오죽하면 명당 자리를 맡아주겠다는 글도 줄을 잇고 있는데 당일 새벽부터 작은 돗자리 하나 맡아놓겠다며 통상 1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한강변 카페들도 바로 보이는 이 카페 좌석에 앉으려면 20만 원을 결제하는데 이마저도 1시간 만에 예약이 동이 났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호텔업계에 바가지 요금을 자제해달라 요청했지만 숙박업소의 경우 가격을 올리더라도 사전에 게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상술에 함께하는 빛이란 주제가 퇴색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4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작업 때문에 불편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창원 쪽으로는 남양평 부근에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로가 막혀 있고요. 양평대교 부근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동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하남 분기점 쪽으로 이동하면서 청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진천 터널 부근에서는 긴급 노면 보수 작업 중이라 진천 나들목 부근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반포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양방향으로 어려운데요. 하남 쪽으로는 작업 때문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작업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스포츠 핫 이슈. 오늘도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막바지 일정을 치르고 있는 프로야구 소식부터 살펴봐야죠. 네. 그간 뭐 대혼전을 거듭하다가 이 잔여 경기 일정 치르면서 어느 정도는 가을 야구 윤곽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 시간만 되면은 모른다 했었는데 네.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선 뭐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LG와 한화, SSG까지는 뭐 확정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일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LG와 한화는 2경기 반 차이로
경기로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다가오는 이제 주말 3연전에서 아마도 이 두 팀의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3위 SSG도 최근 경기력이 좀 좋아지면서 특히나 이제 그 가을 야구 직행 가시권까지 들어온 상황이고요. 네. 이제 4위 삼성 그리고 5위 KT 두 팀 간에 4, 5위를 두고 이제 대결을 하는 것이 좀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4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삼성 자체가 그 타격의 팀이거든요. 홈런이라든가 예. 최다 안타 타점. 그런데 대부분의 타격 메커니즘 그 지표들이 홈인 라이온즈 파크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차이가 그렇다 보니까 크군요. 네, 홈 성적이 좋다 보니까 좀 아하. 아무래도 이제 홈 경기장에서 계속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4위를 사수해야만 KT와의 지금 한 경기 격차를 좀 더 벌리고 싶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6위와 7위를 다리고 있는 이제 NC와 롯데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진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롯데는 어제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패배하면서 좀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진 모습이었고 예. NC는 어제 LG를 잡아내면서 희망의 불씨를 아직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 어제는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탈락 트레징 넘버라고 하죠. 네. 한 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력으로 어떻게 극적인 진출이 아니고서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9위는 두산, 10위는 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이 LG가 네. 1위긴 한데 아직 1위 자리 확정짓지 못하면서 그렇죠. 과연 누가 코리안 시리즈 직행할 거냐 모를 네. 일인데 내일부터 이제 한화와 LG가 맞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LG가 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두 경기 반 차이고 네. LG도 이제 선발 로테이션이 토러스트, 치리노스, 임창규로 이루어지는 1, 2, 3, 3발이 모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에게 좀 더 우위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서 LG에게 마치 이번 주말 시리즈에서 우승을 좀 확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내심했을 겁니다. 네. LG 트윈스가 현재 승리를 보면 83승을 달리고 있는데 네. 염경엽 감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87승 정도를 거두게 되면은 아마 우승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만약 오늘 이기고 주말 3연전까지 모두 가져가게 되면 딱 87승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로 했던 얘기는 아니었지만 마치 진짜 예언처럼 된 네. 상황이고 네. LG 구단 자체적으로도 최다승이 88승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좀 뛰어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클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어제 또 생겼죠. 어제 LG 트윈스가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6타자 연속 밀어내기를 득점을 예. 허용을 했고요. 네. 7타자 연속 4사구를 내주는 어떻게 보면 불펜진이 좀 제대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 네 번째 투수로 나왔던 이정용 선수가 김영준, 최원준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하고 강판이 됐는데 네. 뒤이어 등판한 함덕주 선수가 박건우에게 볼넷, 맷 데이비슨에게도 또 볼넷 이렇게 되면서 후속 타자 이유성에게까지 볼넷, 네. 세 타자 연속으로 볼넷을 내주고 강판이 됩니다. 예. 뒤에 올라온 백승현 선수도 김희집에게 볼넷, 서우철에게 몸에 맞는 공 이러면서 이제 5타자 연속 사사구가 나왔죠. 예. 이지강 선수가 또 투입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진화가 되지 않았고 끝나지 김영준에게 볼넷, 도태훈에게 밀어내기 몸에 맞는 볼 7타자 연속으로 볼넷과 사구를 합쳐서 사사구를 7개나 허용을 한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7연속 사사구가 나온 거는 82년 출범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하.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6연속만 총 3차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6연속으로 지금 밀어내기 실점이 나왔잖아요. 네. 이 기록 역시도 최초였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LG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가을 야구 단기전에서는 불펜 싸움이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많이 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하나 이글스가 어제 경기가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말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을 좀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와이스 선수가 투입이 되고 두산전에 네. 돌아오는 이 LG와의 3연전에서는 첫 경기는 류현진 그리고 두 번째는 문동주 마지막 경기에는 폰세 선수가 나설 것이라고 김경문 감독이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마지막까지 치열한 순위 경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선발 투수들의 불펜 등판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장면도 아주 심심찮게 보이는데 네. 그 결과는 좀 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동주 선수가 오랜만에 불펜으로 등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전으로 들어가면 포스트 시즌에서는 와이스, 폰세 그리고 류현진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문동주의 불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20일 경기
경기였죠. KT 경기에서 불펜으로 마운드에 올랐는데 최고 구속이 트랙맨 기준은 시속 161.4km까지 나왔습니다. 와우. 아무래도 불펜에서는 빠른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만큼 예. 운동주의 활용이 키 역할이 될 것 같고 네. 롯데 같은 경우도 어제 이 벨라스케스 선수를 불펜 요원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좀 팀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벨라스케스가 선발 로테이션에 투입된 이후로 선발진에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펜에서 조금 더 감을 잘 잡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고 어제는 또 3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선발진에서 뛰는 선수들이 불펜으로 간다면은 한두 이닝 정도는 좀 잘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특히나 KT는 데헤수스 그리고 패트릭 선수까지도 불펜으로 자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선발 단기전에서 넘어갔을 때는 선발 요원들이 얼마나 불펜에 잘 적응하느냐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시선을 조금 돌려볼까요? 네. 지난달 이 세계 선수권 준결승에서 탈락해서 아쉬움을 남겼던 안세영 선수가 네. 약 3주 만에 복귀한 국제 무대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 마스터스 대회에서 결승에서 이 세계 랭킹 3위인 한우혜 선수를 2대 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세계 선수권 4강 탈락에 좀 어떤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우승이지 않았나 싶었고요. 네. 이번에도 안세영 선수가 단 한 게임도 32강부터 결승까지 내주지 않으면서 소위 말하는 완벽한 경기력을 펼친 우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렇게 되면서 시즌 7번째 우승을 또 가져가게 됐습니다. 남자 복식조 김원호 서승재조 역시도 완벽한 기량 뽐내면서 우승을 했는데 네. 남자 복식조도 그렇고 앞서 안세영 선수도 그렇고 시즌 7번째 우승이잖아요. 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안세영 선수가 챙긴 상금만 1억 원이 넘거든요. 네. 7번째 우승이었으니까 합치면은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금까지 상금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김원호 서승재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7번째 마찬가지로 7번째 우승을 따냈고요. 네. 지금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는 참가만 했다 하면 우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대회들이 7개의 대회 중에서 슈퍼천 대회가 3개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아하. 그리고 세계 선수권도 차지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안세영 선수보다도 오히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특히 서승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진용 선수와 중국 마스터스를 제패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김원호 선수와 호흡을 맞춰서 2연패를 따내게 됐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여자 단식의 안세영 선수에 이어서 2개의 금메달을 또 따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배드민턴 팬들은 진짜 너무나도 신나는 그런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 네. 지금은 또 한국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죠. 맞습니다. 이 코리아 오픈이 열리고 있는데 이제 월드 투어 2025 수원 빅터 코리아 오픈이 되겠습니다. 네. 서승재 김원호 선수가 마찬가지로 남자 복식 32강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상대에 우리나라 선수가 또 있었습니다. 최솔규 그리고 고 VCM 조를 게임스코어 2대 0으로 격파했고요. 예. 안세영 선수 역시 32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두 선수 모두 한쪽은 팀이죠. 한 네. 팀 그리고 안세영 선수 역시 16강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이 참가한 코리아 오픈이 지난 주말 끝이 났는데 네. 좀 노후된 시설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지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매해 있는 지적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해 지적이 나오는데 전혀 수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조금 좀 의아할 정도로 예.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번 코리아 오픈 심판 감독위원장을 맡았던 토니 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네. 심지어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40년 전에 왔을 때랑 바뀐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정도였는데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코트에 따라서 공이 바운드되는 속도감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이 코트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비 때문에 코트가 젖었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마르는 속도가 워낙 느려서 수건으로 물을 닦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직까지 이 국제 이벤트로서 보기에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네. 이런 이제 경기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시설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선수 락커룸에 화장실이 없고요. 그다음에 의료 공간이나 체력 단련실도 규격에 맞지 않는 너무 소규모다. 이런 아하. 지적도 있었고 실제로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선수 식당에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물이 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창피하네.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또 좋은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한편 V리그 같은 경우에 이 한국 배구 연맹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개막 일정도 꼬이고 네. 타이틀 스폰서도 아직 못 찾은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열렸던 코보컵 대회가 개최를 선언했다가 무산이 됐다가 네. 다시 또 개최가 되는 파행 운영이 있으면서 남자부 개막일이 기존 10월 18일에서 20일로 미뤄졌고요. 예. 그러면서 개막전 경기 자체가 내년 3월 19일로 한 경기만 뒤로 밀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공식 개막전 매치업 자체도 지난 시즌에 항상 보면은 챔피언 결정전 두 팀이 맞대결을 네.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경기가 그런데 내년으로 밀려버리면서 아하. 공식 개막전이 한국전력 대 우리카드전으로 치러지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프로스포츠 개막전이 공휴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열리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관례적으로 쉬어가는 날이었다는 점도 차치하고 흥행에 있어서도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 V리그 타이틀 스폰서가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기존 있었던 도드람과의 8년간의 동행이 지난 시즌에 모두 끝났는데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 컵 대회에 이어서 정규리그까지 이렇게 파행인데 누가 이렇게 타이틀 스폰서로 설득 나서려고 하겠느냐 이런 또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첫 단추부터 조금 잘못 꿰지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해주신 그 컵대회 파행 운영된 컵대회는 어떻게 그럼 마무리됐습니까? 남자부 경기는 우여곡절 끝에 현대캐피탈이 기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한항공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결승전에서 OK저축은행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 컵대회에서 대한항공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차지했고 네. 통산 6번째 정상에 등극하면서 최다 우승팀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 해난 감독이 지난 4월에 지휘봉을 잡은 이후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더 아마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여자부 경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흥국생명이 이제 23일 경기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을 꺾었는데 참고로 이 페퍼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1경기 역사상 11경기를 컵대회에서 치르면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이 첫 승 신고가 아직까지 좀 요원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어제 열렸었던 IBK 기업은행과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또 여자 배구의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육서영 선수 어제 혼자서만 32점에 공격 성공률을 네. 63%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국제 무대에서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여자 배구계에는 좀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양궁 국가대표 임시현 선수가 지난 5월에 SNS에 올렸다가 뒤늦게 이 논란이 됐던 발언을 두고 입장을 내놨어요. 네,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양궁 선수권 대회 메달 사진과 함께 입장문을 올려놨는데요. 네. 좀 조용히 세계 선수권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좀 쉽지 않았다. 그러면서 논란이 커졌을 때 바로 좀 해명을 하고 싶었지만 양궁협회와 상의 끝에 함께 대응하자라는 의견이 우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임시현 선수가 올린 사과문을 보면서 한 번에 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거든요. 저 국위 선양하느라 바쁩니다. 이런 멘트를 넣었었는데 예. 이걸 보면서 이제 네티즌들이 누가 뭐 국위 선양 하라고 시켰냐, 국위 선양에 맞긴 하냐, 뭐 이런 식의 또 한 번에 비난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앞으로 좀 국위 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가져갔는데요. 최근에 또 워낙 스포츠 스타들 예전에 안산 선수도 그랬었고 네네. 양궁계에서도 이런 SNS를 두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쌓아올린 업적이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양궁협회 차원에서도 이 SNS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선수들도 SNS가 가지는 뭐랄까 좀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뭐 팬들과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네. 것들이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의 실수가 이렇게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렇게 세계 선수권 같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네. 또 임시현 선수가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 성적이 조금 아쉬웠다는 점도 감안을 해봤을 때는 네. 이런 상황에서는 SNS가 선수에게 득이 될 경우보다 실이 될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수들의 어떤 그 개인의 의사를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은 굳이 좀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는 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 꼭 알아야 할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또 라디오와 팝콘 영화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려고 하던 참인데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내가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전화 잘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내일 돈을 찾아서 주겠다고 할 때도 지금 마침 가진 돈이 없으니 내일 찾아서 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서 공통으로 나온 마침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또는 공교롭게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그런데 혹시 마침하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바로 그가 그 일에 마침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에서 마침하다는 어떤 뜻으로 쓰인 걸까요? 마침하다는 무엇에 아주 알맞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예문은 바로 그가 그 일에 아주 알맞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마침한 직업이 없을까 찾는 중이다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맞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경우나 기회에 꼭 알맞다라는 뜻으로 보통 마침 맞게 또는 마침 맞은의 형태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일에 마침 맞은 사람이 있다. 또 집에 음료수가 다 떨어졌는데 마침 맞게 잘 사왔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아침에 비가 그친 수도권과 강원도는 하늘에 구름만 가득합니다. 여전히 일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호남에는 20에서 60, 부산과 울산, 경남에 5에서 40, 충청과 대구,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영남,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호남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8도, 강릉 3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여전히 비가 내리는 충청 이남 지역은 대전과 전주의 낮 기온 25도, 대구 27도, 양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해안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일부 남부지방은 31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목요일 코너죠. 우리 아이는 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겨울이 오기 전 꼭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보호자도 함께 백신을 맞아야 하나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련해서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미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비해 국제사회가 함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재무장관과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대미 투자, 관세 협상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바탕의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인의 미국 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무총리가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검찰청 폐지 반대 발언은 부적절하다며 후속 조치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된 뇌물 혐의 피해자로 특검팀에 소환됐습니다. 구속 기소 후 첫 소환 조사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 외압 피의자로 재소환하는 한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 동생인 박철환 검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죠. 네, 한국이 올해 안보리 의장국이라서요. 우리 차례라 이번에 대한민국 정상으로 처음으로 의장석에 앉아서 토의를 주재했어요. 네. 이번 공개 토의 주제는 AI와 국제평화, 안보였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포함해서 다수의 유엔 회원국 대표가 참석을 했고 서로 AI 활용에 관해서 여러 아이디어,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거고 현명한 대처, 유일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너무너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는 거고 예.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끌려가면
예전에 그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을 해서 전 세계적인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단합해서 책임감 있는 이용을 하는 것에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토의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났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우리 관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베선트 장관 좀 만나고 네. 이번에 두 번째 만나서 원달러 통화 스와프하고 관세 협상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쭉 베선트 장관한테 좀 어필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 그 양국이 합의를 하려고 하면 한쪽이 그래도 감내 가능한 수준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를 요구를 하면 뭐 그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예. 그래서 한미 관계, 동맹, 경제 협력 이런 거 너무 중요하고 양국의 이익에도 부합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일본하고도 비교 선상에 두고는 있지만 동일하게 둘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네네. 일단 한국의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같은 게 일본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점을 피력을 했고 예. 특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미국 요구대로 그런 현금으로 3,500억 달러 투자한다? 그거는 한국 외환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네. 점을 강조한 건데 네. 그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 이게 국내 인터뷰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미국 요구대로 3천억 달러 투자하면 내가 탄핵될 수 있다. 뭐 외환 위기가 올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그 국내용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예, 미국에 전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이후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대통령 발언을 전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 김용범 실장이 설명하는 내용은 미국이 말하는 요구를 좀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현금을 직접 투자하는 것 쪽에 가깝게 들리고 예. 그래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안 되면 충격이 큰데 그걸 해결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한국 수출입은행 현행 규정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러니까 얘기가 될 곳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전제 자체가 안 네.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미국에 통화 스와프 요청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통화 스와프는 필요 조건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통화 스와프 된다고 해서 관세 협상 뭐 투자 협상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다. 아, 네. 예. 네. 라는 거고 네. 접촉을 좀 다각도로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김용범 실장이 베선트 장관 만나고 구윤철 부총리도 스콧 베선트 장관하고 만나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기재부는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려우니 상황을 좀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 발언이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 미국과 비자 문제와 통화 스와프 협정 합의가 어렵다면 대미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발언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오늘 뉴스에 다 헤드라인으로 이제 따옴표를 해가지고 네. 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통화 스와프 해결 안 되면 대미 투자 못해 뭐 안 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굉장히 너무 이제 충격파를 줄 만한 발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예. 이 전체 내용을 좀 보면은요. 쭉 보면은 그 먼저 비자 해결이 안 되면 국가 간에 협상한다고 해도 그거 차치하고 미국에 가려는 사람 자체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한미 간에 합의된 투자 규모는 한국 외환 보유액의 70%를 웃돌기 때문에 네. 그걸 단계를 밟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네. 어쨌든 그렇게 좀 일파만파 커지면서 총리실이 입장을 냈는데요. 그렇게 미 비자 때문에 근로자들이 미국으로 가는 걸 꺼리는 상황을 설명한 거고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하고 관련된 내용이지 그 대미 투자 자체 그 3,500불 투자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뭐 안 한다, 못 한다 하는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상황을 네. 이야기하는 어떤 뜻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자,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김건희에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을 받는 것도 또 이게 언론에 공개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에 첫 공판기일 시작했는데요. 그 피고인석 앉은 모습까지는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면은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40분간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비교적 빨리 끝났어요. 검찰이 먼저 뭐 혐의를 차례대로 설명하고 하는데 검찰 발언 끝나자마자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이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뭐 샤넬 가방도 받은 적이 없고 뭐 공천 개입한 적이 없고 다 부인을 했는데 재판부는 내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준비기일이라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김건희 여사 출석을 안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좀 속도를 내려는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10월 15일부터는 매주 2차례 재판을 열고 바로 증인신문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좀 재판부의 그런 속도전에 대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네. 오늘 열리는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불출석을 했고요. 내일 이제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에 출석한다는 입장인데 이 재판도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거론되는 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요거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해가지고 고무집행 방해로 재판하는 거는 내일 하는 건데 내란 특검팀이 재판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윤 전 대통령이 마치 뭐 보이콧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이랑 뭐 특검 조사 하나도 안 나오다가 이 본인의 보석 신문하고 겹치는 날에만 딱 골라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나온다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특검팀은 그러면은 뭐 생중계하자 이렇게 좀 응수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아직 결정 생중계 할지 말지 결정이 된 건 아닌데 조금 전 이제 속보가 나온 것 같은데요. 법원이 내란 특검 기소 윤석열 사건 첫 공판은 중계를 허용하고 보석 신문은 불허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네, 방금 전에 또 결정이 됐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은 생중계를 하는군요. 자, 어제 이제 재판을 받던 김건희 여사 오늘은 이제 특검팀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죠. 네. 뭐 워낙에 뭐 재판이랑 특검 조사랑 이런 게 많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김건희 특검팀이 부른 거고요. 지난달 29일에 구속 기소된 이후에 28일 만에 첫 특검 출석이에요. 오늘도 호송차 타고 특검에 출석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그림이 있어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상민 전 검사가 사주고 그래서 총선 공천을 청탁했느냐 이런 건데 김건희 여사 부르기 전에 그저께 특검팀이 김상민 전 검사 먼저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왜 전달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김상민 전 검사는 계속 주장하는 게 부탁을 받아서 나는 그냥 대리해서 구매를 해준 것뿐이지 어떤 내가 뭘 바라고 해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그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아니고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하려면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공직자고 공모 여부 이거를 가려내는 이것이 관건이 되는 건데 다만 어제 재판에서도 전부 부인했잖아요. 오늘 조사라고 얘기가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 어제는 그 한학자 총재하고 권성동 의원 불러다가 조사했는데 또 이 두 사람도 역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합니다. 한편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공수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 외교부 국립외교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심 전 총장 딸이 외교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강제 수사 들어간 건데요.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전 총장 딸이 취업을 한 얘긴데 먼저 국립외교원이에요. 여기서 기간제 연구원을 뽑는데 채용 공고에 나온 자격 요건은 한참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 딸이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교부 그 공무직 채용인데
올해 초에 이 딸이 외교부 국무직 연구원에 합격을 했어요. 네. 근데 서류 전형에선 3등이었는데 면접 때 심사위원 3명 중에 2명이 만점을 주면서 1등을 하게 됩니다. 네. 뭐 그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 이거는 뭐 우연이었다고 하더라도 네. 더 미심쩍은 거는 이 외교부가 마땅한 지원자가 없다면서 채용 조건을 좀 바꿔요. 중간에. 네. 전공 분야를 바꾸는데 아하. 나중에 바꿔진 그 전공 분야, 최종 전공 분야 조건이 공교롭게도 심우정 전 총장 딸의 전공 분야였던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공수처는 이제 강제 권한이 없어서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어서 국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뭐 열렸다 하면 막말과 고성으로 매번 이 충돌을 빚고 있는데 어제는 정보조직법 개정안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또 대치가 이어졌죠. 네, 오늘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어요. 근데 정부 여당은 사실 올해가 가기 전에 국정 동력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정부 조직부터 좀 꾸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10월 되면은 국정감사 연휴 끝나고 국정감사 예산안 짜야 되고 이걸 다루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올리는 게 목표였던 거죠. 예. 그 전에 상임위 거치고 법사위까지 절차를 밟았고 근데 이제 상임위 법사위 다 하는 동안에 국민의힘하고 계속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여당 주도로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하고 방통위법을 통과시킨 거고 대화 뭐 고성도 오가고 뭐 늘 난장판이었는데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방통위법 들고 이진석 하나만 축출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장경태 의원이 방통위원장께서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싶다. 뭐 이렇게도 좀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 또 한창 국정감사 준비하는 때여가지고 국감 계획서하고 증인 채택 놓고도 서로 겨루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이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그리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만 막아서는 게 아니고 비쟁점 법안까지도 필리버스터 할까 말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계획을 수정하는 거죠. 원래 뭐 수십 개 대거 좀 비쟁점 법안까지 이렇게 한 번에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주요 법안만 핀셋으로 먼저 골라서 한 4개 정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하고 24시간 지난 다음에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고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법안 한 건만 처리가 가능하고 계산해 보면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만 60일 이상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 낭비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정작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출석률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들려와요.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 대상으로 정말 이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해외 일정 나가지 마라, 전면 금지. 그리고 우리 장외 집회할 거니까 행사마다 출석 여부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뭐 담임 선생님이냐, 이렇게 반발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송원석 원내대표 비롯해서 당 지도부는 추석 밥상에다가 이재명 정부의 규탄 여론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지도부가 원하는 만큼의 단일 대우가 나오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이민 당국 시설을 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현지 시각 24일 오전이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 이곳 옥상에서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수감자 3명이 총에 맞아서 1명이 숨졌고요. 나머지 2명도 위독한 상태라고 전해지는데 총격범은 건물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현지 언론은 29살 남성 조슈아 얀으로 특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니고 있던 탄피에서 이민국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구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번 총격에 대해서 이민세관 단속국 법 집행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민자 구금 시설이 공격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7월 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워낙에 대대적인 그런 이민 단속을 하고 추방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런 극단적인 폭력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계절성 예방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오셨네요. 네,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환절기가 되면 여러 호흡기 감염병들이 유행하기 시작하고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들도 많아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네. 벌써 감기로 아픈 아이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사실 저희 가족들도 저 빼고 지금 다 감기 걸려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소아과도 요즘 붐비고 겨울에 대비해서 예방접종 맞느라고 소아과 의원들이 많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올 가을 기본적으로 접종해야 할 백신인 인플루엔자 백신과 최근 새롭게 시작한 RSV 예방접종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폐국균 20가 백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요. 유행이 시작하기 전 예방 조치가 필요한 질병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인플루엔자 얘기부터 해보면요. 이번 주에 예방접종이 시작됐죠? 네, 이번 주 월요일인 22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일부 대상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 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내년인 2026년 4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예방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모든 무료 접종 대상자분들이 지금 맞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접종 시작 시기가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어린이, 임신부 그리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네. 어린이의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201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생후 6개월 이상 된 아이들을 이야기하고요. 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는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분들이 무료 접종 대상이 되는데 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에서 무료 접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2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1년에 한 번만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들 중에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에 어린이 키우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네네. 만 9세 미만 아이들 중에 태어나서 아직 인플루엔자 접종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나 딱 한 번만 맞아본 아이들은 4주 간격으로 2회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아이들이 접종을 충분하게 맞아본 적이 없으면 한 번 맞았다고 충분한 면역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접종을 시작한 접종 대상자들이 바로 어린이들 중에서 2회 접종 대상자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2번이나 접종을 맞아야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접종을 시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아이들은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9일 월요일부터 접종이 시작되고요. 임신부의 경우에도 다음 주 월요일 9월 29일부터 시작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75세 이상은 10월 15일 수요일부터 70에서 74세는 10월 20일 월요일부터 65에서 69세는 10월 22일 수요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니까 날짜 잘 확인하고 접종을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이 인플루엔자 이게 매년 막 대유행이라고 하고 예방접종하라고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맞아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바이러스가 변이를 굉장히 잘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기는 한데 매년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에 유행하는 계절성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는 한 3-4가지로 정해져 있긴 해요. 근데 이 3-4가지 안에서 조금씩 변이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강아지에 비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매년 한 3가지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
예를 들어 얘네가 뭐 하나는 진돗개, 치와와, 푸들 이렇게 세 종류 강아지가 매년 겨울에 우리를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네네. 근데 이 똑같은 애들이 이 매년 겨울에 똑같은 이 강아지들이 오는 게 아니라 네. 올해는 하얀색 강아지였는데 내년에는 갈색 진돗개, 뭐 내후년에는 꼬리가 길어진 치와와, 네, 그 다음엔 귀가 커진 푸들 뭐 이렇게 조금씩 변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겨울마다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니까 네. 매년 예방 접종을 새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 매년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할지 뭐 예측하고 백신을 새롭게 만드는 건가요? 네, 그 일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 지금 네.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막 긁어 모아가지고 예. 어떤 종류가 지금 돌고 있는지, 그럼 이번 가을 겨울엔 어떤 게 유행할지를 WHO에서 밝혀주고요.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백신 회사들에게 올해는 어떤 바이러스로 만들어라라고 레시피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다른 백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 새로운 인플루엔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매년 접종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4개를 예방하는 4가 백신 접종을 하다가 올해부터 3가로 뭐 변경됐다고 하던데 딱 들었을 때 약간 뭔가 다운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데 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계절성으로 유행하는 게 한 3-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4가지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플루엔자가 일단 A형, B형으로 나뉩니다. 네. A형 중에 2개, B형 중에 2개가 계절성으로 유행을 하는데 네. 인플루엔자 B형 중에는 빅토리아형하고 야마가타형 바이러스 2가지가 있어요.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3개만 맞추다가 이제 4가지가 계속 유행을 하니까 2020년도부터 4가 백신을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접종을 시작하고 나서 효과가 좋아서 그런지 2020년도부터 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B형 중에 야마가타형 바이러스가 이게 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5년 동안 4-5년 동안 안 걸렸기 때문에 그 WHO에서는 4가 백신 중에 야마가타형을 뺀 3가 백신을 접종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혹시나 불안해서 4가 백신을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연락을 해서 4가 백신이 있는지 재고를 확인하시고 접종을 받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국가 접종은 3가로 통일됐기 때문에 4가 백신은 유료 접종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저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얘기해 주셨던 RSV 바이러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뭐 어떤 질병인지 궁금하고 왜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흔히 RS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이 병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바이러스입니다. 네, 이게 이 바이러스는 이름 그대로 우리 몸에 호흡기에 들어와서 호흡기 세포를 감염시킨 다음에 이 호흡기 세포들을 서로 엉겨붙게 만드는 좀 지독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기가 손상받다 보니까 가벼운 감기 증상부터 폐렴, 모세기관지염까지 일으키는데 이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의 원인입니다. 특히 이게 만 1세 미만의 영아들은 만 1세 미만의 영아들, 건강한 아이들도 포함해서요. 특히 뭐 미숙아 출신이거나 폐나 심장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중증 폐렴으로 진행해서 사망까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질환이고 거기다 이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매우 높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어느 통계에서는 만 2세까지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한 번씩은 걸린다. 그리고 한 번 걸려도 또 걸린다. 네,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건강한 성인한테는 가벼운 감기처럼 증상이 있어요. 그렇게만 나타나요, 거의. 그러다가 그러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나 그냥 환자의 감기인가 보다 하고 다니는데 이 전염성이 세잖아요. 그러다 이 어른이 아기와 접촉을 하면 아기는 심각한 병으로 이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경로로 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 어떤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기관에서 단체 감염이 잘 생기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이 RSV 바이러스를 독감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겨울에 가장 무서운 호흡기 감염병을 독감으로 뽑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RSV에 걸렸을 때 독감보다 입원도 더 많이 하고요. 또 문제가 독감은 치료제가 있는데 RSV는 치료제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게 되면 어린아이일수록 고생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다면 맞는 게 좋은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RSV에 심하게 대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제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그때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인근 산후조리원에서 이게 단체 감염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아기들 대부분을 이제 저희가 수용해서 치료를 했는데 네. 이게 어린 아기들은 중증 질환으로 잘 가기 때문에 네, 네. 입원했던 아기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인공호흡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어이구. 상태가 정말 안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다행히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치료되어서 퇴원하기는 했는데 네. 저는 그때 정말 이거 싫다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이가 어릴수록 특히 신생아일수록 RSV에 감염되었을 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아 RSV 예방 접종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고 동시에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이 RSV 제가 백신이라고 안 하잖아요. RSV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이게 백신은 아닙니다.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네. 보통 백신은 우리 몸에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조각을 이렇게 몸에 넣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그 미리미리 공부해서 그게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도록 네. 훈련을 시키는 과정인데요. 네. 이 RSV 예방 접종은 항체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체라는 게 그 바이러스랑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얘기하는데 네. 그 군대를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네, 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직접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약의 장점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 몸의 면역 세포가 미숙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신생아한테도 접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접종을 하면 보통 백신은 접종하면 한 달 정도 지나야 면역력이 올라오는데 아니면 2번, 3번 맞거나요. 네. 근데 이 그 항체 주사 같은 경우는 접종을 하면 거의 바로 백신보다 더 빠르게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아니니까요. 네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고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거의 즉시 생기니까 가을 겨울철에 유행을 하잖아요. 그럼 가을에 맞으면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미 이렇게 철저히 훈련된 용병을 약간 투입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RSV 예방 접종은 그러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맞을 수 있나요? 보통 이제 그 RSV에 걸렸을 때 가장 위험한 나이가 만 1세 미만이기 때문에 만 1세 미만을 우선 접종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접종 기간이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정도 접종을 해요. 네, 그래서 추울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고되는 접종 대상은 태어나서 처음 가을 겨울을 맞이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올해 2025년 4월 1일에 태어난 아기들부터 접종이 가능한데 네. 신생아도 접종이 가능하다 보니까 2026년 3월까지 이게 미래에 태어날 아기들도 접종을 해도 되고요. 낳자마자. 네. 그리고 근데 뭐 작년에 이게 올해 2월에 약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예. 처음으로 우리 들어왔는데 네. 만약에 올해 2월이나 3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약이 있는지 몰라서 못 맞았다. 근데 그런 아이들 만 1세 미만이기 때문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거나 미숙아 출신이거나 심장이나 폐 질환이 있거나 그런 고위험군이거나 의사가 판단하기에 얘는 맞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되면 만 2세까지도 접종이 가능하니까요. 네,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달부터 새롭게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백신인가요? 원래 국가 예방접종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 폐렴구균 백신 중에 네. 새로 나온 백신이 있어서 다음 달인 10월 1일부터 도입이 되거든요. 예. 이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셔서 오늘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폐렴구균은 급성 중이염, 폐렴, 균혈증, 뇌수막염 등 굉장히 위험한 세균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이라서 옛날에는 정말 이 균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근데 다행히 항생제와 백신의 개발로 그 위험성이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이 폐렴구균도 이 세균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13가지를 포함한 13가 백신하고 15가지를 포함한 15가 백신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는 20가지 그 세균이 들어가 있는 20가 백신이 새롭게 도입이 되는 겁니다. 기존 이 폐렴구균 백신과 그러면 어떻게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이 기존 백신을 접종하고 있던 소아라고 하면 동일한 백신으로 3차까지 뭐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교차 접종을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세균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5가는 13가 백신 더하기 2가지 균종이고요. 20가는 15가 백신 더하기 5가지 균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한 균종을 포함해서 예방 효과는 더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폐렴구균 백신이 기본적으로 생후 2, 4, 6개월에 3번 접종하고 12에서 15개월에 추가 접종을 맞는 약인데 기존의 13가 백신을 맞았던 아이들은 20가 백신으로 변경해서 교차 접종을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15가 백신을 맞았던 아이들은 20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하지 않고 원래 맞던 15가 백신을 그대로 접종할 것을 권고하는데 왜요? 이거는 안정성 때문이에요. 이게 13가와 20가는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정성 연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네. 교차 접종을 해도 되는데 시복과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백신이라 안전성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게 안전성이 다 검증이 되면 교차 접종이 다 가능하게 될 겁니다.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13가 백신 맞던 분은 20가가 괜찮은데 15가 맞던 분들은 기왕이면 15가 그대로 맞을 것을 아마 병원에서는 15가 그대로 놔주실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예방 접종 너무 무서워하고 막 힘들고 너무 울고 이러니까 이걸 보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예방 접종하고 나면 또 열도 나고 그렇잖아요. 필수라고 하니까 맞긴 하는데 이렇게 열라고 하는 거 괜찮은 건지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백신을 접종하면 일단 백신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작용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활성화된다. 뭔가 감염된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열이 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종열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접종열은 아이들이 크게 힘들어하지 않고 하루 이틀 내에 열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이가 열이 나고 힘들어할 때 해열제 먹이면서 그냥 무리하지 않고 수분 섭취 많이 하면서 지켜보면 되는데요. 네. 이걸 가끔 독감 접종하고 열이 나면 이거 백신 때문에 독감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독감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조각을 내서 넣거나 어떤 그게 일단 감염이 안 되는 상태로 몸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철 꼭 맞아야 하는 계절성 백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요.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듣고 왔고요.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0님. 작년 12월에 출산을 해서 올해 1월에 보호자 독감 주사 맞았습니다. 이번에 또 독감 주사 맞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네, 맞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작년 올해 1월에 맞으신 거는요. 2024, 2025 절기 인플루엔자 백신이고요. 네. 이제 2025, 2026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 조성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맞으셔야 되고 그리고 집에 돌이 안 된 어린 아기를 키우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특히 집에 어린 아이한테 어른이 옮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독감 주사 잘 맞으시는 게 중요해서 아마 아기가 6개월 넘었다면 올해 맞으러 갈 거니까 아이 맞으러 갔을 때 같이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로 이제 보호자들이 밖에서 나갔다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꼭 맞아주시고요. 이하나하나구님. 이번에 소아과에서 RSV 예방접종을 안내 받았는데 이거 꼭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이게 참 이게 어른들의 사정이 좀 있는데 소아과 의사들은 이 약이 우리나라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다 너무 쌍수 들고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겨울철, 가을 겨울철에 아이들이 폐렴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RSV가 가장 많은 원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아프고 고생하는 아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들 독감만 생각하지만 RSV가 사실은 더더욱 소아과 의사들이 신경 쓰던 거였고 특히 치료제가 없었는데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맞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맞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콩으로 장세희님께서 RSV 주사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이거 꼭 맞아야 하나요? 또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게 싸진 않아요. 싸진 않은데 이제 몇십만 원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데 이게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게 무료로 대부분 맞기 때문에 그 간격이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약들이 조금 비싼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부터 우리가 그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그 필수 접종이 되면서 무료로 바뀌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료로 접종했는데 한 번에 10만 원 넘게 하면서 이제 10만 원, 20만 원 사이에서 한 3번 맞아야 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총 금액은 비슷해요. 이건 한 번만 맞아도 되고 그리고 사실 RSV 예방접종이 원래 기존에 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정말 아픈 아이들, 뭐 심장병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만 놔줬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효과가 한 달에 한 번씩 5번 맞아야 되는 약인데 이게 급여가 안 되면 한 500만 원 이렇게 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 했는데 이제는 지금 새로 나온 약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저렴해진 거고 사실은 근데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의사 이제 학회 여러 학회에서 이제 정부에다가 좀 이거 국가 접종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몇 년 걸리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893님 아이가 3살인데요. 알레르기가 워낙 심해서 어디 나가기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도 괜찮을지 조금 걱정됩니다 하셨어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셔도 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고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 적이 있으면 안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알레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특히 옛날에는 계란 알레르기 있으면 인플루엔자 접종을 못했어요. 이게 계란에서 이렇게 배양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만드는 약이 있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할 수 있습니다. 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6939님 타미플루 부작용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두 약은 완전히 다른 약이기 때문에 맞으셔도 상관은 없고 타미플루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안 걸리셔야겠죠. 독감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잘 하셔야겠고 그리고 인플루엔자에 걸리셨을 때 타미플루 말고도 흡입형 약이랑 주사제 약이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걸리시더라도 다른 약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이분들 가운데 0030님, 2119님, 또 장세희님, 2893님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쿠폰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신작 속에서 어떤 영화 볼지 고민되시나요? 영화와 OTT 명작을 소개하는 시간 라디오와 팝콘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은별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작품부터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 바로 어제 개봉한 영화 결혼 피로연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익숙하죠. 네네. 원래 1993년에 대만의 거장 감독이었던 리안 감독이 연출했던 작품이고요. 원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한테 주어지는 황금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리메이크작 같은 경우에는 리안 감독이랑 원작 시나리오를 함께 집필했던 제임스 샤무스가 각본을 썼고요. 한국계인 앤드루안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배우 윤여정 씨 그리고 한기찬 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올 초 미국 선댄스 영화제에 처음 소개됐었는데 내일 폐막하는 30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이기도 합니다. 네. 뭐 결혼 피로연 1993년작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는 같은데 그러면은 리메이크된 작품은 원작과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설정이 대만인이냐 한국인인데 원작 같은 경우에는 리안 감독이 대만인이다 보니까 주인공이 대만인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작의 줄거리를 잠깐 설명하자면은 이 주인공 웨이퉁이 미국에서 미국인 동성 연인과 동거 중인데 대만 부모님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결혼해라 채근을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으로 직접 오시게 됩니다. 화들짝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중국 출신 불법 체류 여성인 웨이웨이랑 위장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웨이퉁 그다음에 미국인 연인 또 웨이웨이 이 세 사람이 동거를 하다가 결국에는 파탄이 나고 부모님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작의 시나리오였는데 리메이크작에서는 이 웨이퉁 국적이 한국인 민으로 바뀌게 되고요. 민의 이제 남자친구는 성소수자 커플 크리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성 성소수자 커플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리와 안젤라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민이 크리스한테 이제 청혼을 하는데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랑 안젤라도 이제 좀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주권을 얻어야 되고 미국에서 거주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한테 거절당하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안젤라랑 가짜 결혼을 계획하게 되고요. 한국에서 이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니가 오십니다. 윤여정이 되겠군요. 이 할머니 자영 역이 원래 처음에 캐스팅됐을 때는 부모로 설정이 돼 있었는데 윤여정 씨가 캐스팅되고 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역할을 맡기엔 나이가 좀 많다. 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야단을
장난치지만은 할머니는 좀 너그럽게 손주들을 좀 다독이는 면이 있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역할을 할머니로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작품에서 윤여정 씨가 캐스팅되고 나서 윤여정 씨 본인의 가족사가 또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번 작품 임하는 각오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지난 4월에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에서 큰아들이 이제 성소수자였고 2000년에 커밍아웃 했는데 뉴욕에서 동성 연인과 결혼을 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도 사위를 더 사랑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막 이제 심정을 토로를 했는데 영화 속의 대사가 윤여정 씨의 어떤 직접적인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 손자인 민한테 너가 누구든 너는 내 손자다. 이게 바로 이제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이 대사에 녹였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대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얼마 전 부산국제영화제 오픈토크에 참여를 하셨어요. 여기서 동성애자든 아니든 사람은 누구나 다 동등하다. 이게 내 신념이다. 한국은 좀 보수적인데 미국처럼 좀 진보해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윤여정 씨가 이 역할도 이 엄마에서 할머니로 바꾸고 이렇게 뭐 대사도 이렇게 녹여내고 굉장히 뭔가 많은 이 큰 각오로 참여를 한 것 같은데 감독님도 앤드루안 감독 한국계예요. 특별히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계이고 또 감독님도 성소수자예요. 그래서 역시. 이제 어린 시절에 한 7, 8살 그 무렵에 이제 이 영화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어렸으니까 성 정체성도 모르고 이 영화가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됐을지 몰랐는데 성장해서 이제 영화를 연출을 하게 되면서 그때 본 이 영화가 나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친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 친형도 한국계니까 결혼할 때 패백이라는 의식을 치르잖아요. 근데 내가 성소수자인데 과연 나는 패백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깊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 가족들이 가족을 꾸리고 싶을 때 느끼는 어떤 복합적인 감정들 그걸 이 영화 속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네, 결혼 피로연 이 원작하고 리메이크작을 좀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 어떤 영화일까요? 네, 추석 연휴인 다음 달 3일 개봉하는 코믹 영화 보스입니다. 제목만 딱 보면은 뭐 어떤 영화인지 감이 오시나요? 사실 보스라고 하면 뭔가 느와르 범죄 영화가 생각나는데 코믹이라고요? 네, 코믹입니다. 한때 융성했던 식구파라는 조직에서 리더 자리가 갑자기 공석이 됐는데 모든 조직원들이 나는 리더를 하고 싶지 않다. 보스 자리를 양보하면서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양보를 해요. 그래서 배우 조우준 씨, 정경호 씨, 이규영 씨, 박지환 씨 등이 출연해서 연기 호흡을 마쳤고요. 장진 감독 사단인 나이찬 감독이 오랜만에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지난 2011년 연출한 미스터 아이돌 이후 14년 만에 연출하게 됐습니다. 사실 연휴에는 막 이렇게 무거운 영화보다는 사실 코믹물이 굉장히 뭐 대세인 것 같은데 보스 자리를 서로 막 가지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맡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설정이 굉장히 참신한데요. 요즘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승진하고 싶지 않다. 평사원으로 쭉 오래가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비슷한 경우일 수 있을까요? 이 영화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소시민이 가진 딜레마를 좀 건드렸다는 게 시민들한테 좀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캐릭터 개성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 영화 줄거리를 보면은 용두시라는 가상의 도시에서 최대 폭력 조직인 식구파가 낙원 호텔이라는 호텔 운영이 이제 메인 사업인데 보스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력한 인물인 배우 조우진 씨, 조직의 2인자인데 알고 보니까 투잡으로 중국집 셰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미를 하는 중국집인데 이 중국집을 어떻게든 키우고 싶고 나는 조직을 좀 은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2인자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조우진 씨랑 최대 라이벌이었던 정경호 씨. 원래는 조직의 정통 후계자인데 이분은 또 탱고에 빠졌습니다. 탱고요? 댄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난 조직 생활은 그만하고 내 삶을 살고 싶다. 나 그만 안 할래.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보스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배우 박지환 씨입니다. 박지환 씨. 박지환 씨 같은 경우에 뭐 범죄도시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근데 박지환 씨는 유일하게 보스가 되고 싶어하는
하는데 좀 능력이 부족해요. 아이고, 그래서 네. 동료들한테 좀 인정을 받지 못하고요. 네. 이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언더커버입니다. 오. 경찰이라서 조직에 잠입하기 위해 이제 미미루의 배달원이 됐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이 보스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태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 인물 설정만 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흥미진진한데 이런 어떤 코믹 조폭 영화로서 발상의 전환으로 관객들의 어떤 눈을 사로잡을 것 같습니다. 배우들마다 이 개성도 굉장히 강한데 각자 배우들이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면서요. 네, 사실 뭐 배우들 보시면 이제 정경호 씨 외에 단독 주연을 맡은 경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주연급 역할을 맡게 되면서 준비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조우진 씨도 사실 뭐 드라마 도깨비나 미스터 선샤인 보신 분들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워낙에 그렇죠. 연기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중국집 셰프 역할이니까 원래 요리를 하나도 못하는데 네. 그 스타 셰프였던 여경래 셰프한테 가가지고 네. 직접 요리하는 걸 배웠다고 해요. 이야. 거의 뭐 몇 달에 걸쳐서 배웠다고 합니다. 이야, 네, 대단한 열정인데요. 네. 그리고 정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역할이 피아노에 빠진 역할이었는데 네. 피아노를 몇 달 만에 마스터하는 거는 힘들다. 그래서 이제 탱고로 설정을 바꾸고 탱고는 그래도 빠르게 한 4달 동안 배웠다고 합니다. 4달도 빠르지 않은 시간인데. 네. 근데 소질이 있었나 봐요. 네. 여자친구가 이제 소녀시대 수영 씨인데 네네네. 수영 씨가 그 영상을 보더니 잘았는데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요. 1세대 아이돌에게 인정받은 춤 실력 또 궁금해지는데 이 배우들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동안 이 연출한 라이찬 감독의 또 연출 묘미가 굉장히 돋보인다고요. 사실 이제 이게 코믹 조폭물이 연출 특별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라이찬 감독님이 이 작품을 처음 제안을 받은 게 5년이었고 이 5년이란 시간 동안 이 대본을 굉장히 디벨롭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단순히 이제 웃기지 말고 관객들 놀라지 않게 하는데 포인트를 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요즘도 많이 그런 분들 많겠지만 어떤 조직과 꿈 사이에 딜레마를 가진 인물들의 어떤 그 포인트를 잡으려고 좀 굉장히 그 부분에 초점을 뒀다고 하고요. 네. 영화 속 보면은 어떤 뭐 낙원호텔의 쇠락된 모습이라든가 이 중국집 미미루의 번성한 모습들 그런 미적인 모습들도 다 하나하나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네. 뭐 영화 대부 흑사회 또 드라마 소프라노스 같은 마피아 그 조직이 등장한 작품들도 많이 참고를 하셨다고요. 네. 사실은 이 영화 관련해서 그 랩 노래 뮤직비디오 형태로 또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다이나믹 듀오랑 함께 그렇죠. 그 음원도 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너튜브상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한번 뮤직비디오 이거 살펴보시고 영화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작품은 OTT 시리즈인데 어떤 작품일까요? 네, 뭐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게 다 기대작입니다. 3일 다음 달 3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인데 우리가 흔히 작감배라고 하죠. 네. 작가, 감독, 배우. 작가가 더글로리 신드롬에 빠지게 한 스타 작가 김은숙 작가님. 예. 뭐 이미 뭐 이제 배우들만큼이나 팬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화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님, 더글로리의 안기로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예. 배우 김우빈 씨, 또 배우 수지 씨. 두 분이 남녀 주연으로 나섭니다. 네. 조연급도 화려한데요. 뭐 안은진 씨, 노상현 씨, 고규필 씨, 이주영 씨, 김미경 씨까지 웬만한 작품에서 주연급으로 활동했던 배우들이 여러 탐류에서 거의 걸을 타선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작감배 진짜 다 너무 기대가 되고 특히나 김은숙 작가 신작이니까 많은 분들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전작인 더글로리 같은 경우에도 이 세계적인 뭐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그럼 어떤 작품일까요? 사실 이제 김은숙 작가가 출발이 로맨틱 코미디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동안 뭐 역사물도 다뤘고 학교 폭력도 다뤘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장르인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왔습니다. 네네. 작가님이 대놓고 그러셨어요.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재밌고 쉬운 아는 맛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네. 자, 이번에 기대가 되는 이 작가님이란 것 말고도 이 김우빈 씨 같은 경우에는 김은숙 작가님 작품인 드라마 상속자들에 또 출연작이 있었고 배우 수지 씨는 김 작가님하고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또 특별한 연기 변신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어요. 김우빈 씨 같은 경우는 천년 만에 깨어난 램프의 정령입니다. 천년 만에 깨어났는데 이 정령 같은 경우에는
연기 없는 불로 창조됐고요. 예. 모든 정령 중에서 우두머리격인 사탄입니다. 네. 문제는 천년 만에 깨어나서 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증명하려고 계획을 품고 이제 수지 씨가 연기하는 인간 가영 앞에 나타나는데 네. 수지 씨가 이번 작품에서 굉장히 연기 변신을 많이 해요. 네. 원래는 뭐 첫사랑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는데 그렇죠.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인물이고 좀 공감 능력도 결여돼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진이가 나한테 소원 3개만 얘기해줘. 내가 공짜로 네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네. 하는데 듣질 않아요. 안 통해요. 그런 소원 같은 거는 나한테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진이도 내가 이렇게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는 역대급 주인을 만나면서 네. 좀 많이 놀라게 되고요. 네.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이제 욕설 연기도 하고 굉장히 뭐 이제 예쁜 척하는 연기도 하고 네. 일단 역할 자체가 정비소 주인입니다. 정비소 주인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업 모먼트가 좀 어떻게 나올지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조연급 배우들도 면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래 김은숙 작가님 작품 보면은 이 조연급들의 역할이 굉장히 극 중에서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안은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풍마을에 나타난 미스터리 여인 미주인데요. 네. 청담동에서 이제 시골 반년 살기를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어떤 에피소드를 풀어나갈지는 이제 그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노상현 씨가 수련 애무에 이제 건물주로 분했습니다. 주인 네. 이름이 수연인데. 예. 알고 보니까 이제 진이랑 같이 억겁의 생을 살아온 죽음의 천사입니다. 네. 그리고 영화 범죄도시에서 이제 초롱이로 사랑받았던 배우 고규필 씨. 예. 여기서도 감초 역할인데요. 마을의 만능 일꾼인데 생쥐들한테 정보를 얻어내는 세이드 역할을 맡습니다. 생쥐들한테? 네. 네. 원래 본체가 제규어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과 동시 통역이 가능한 사탄의 신수고요. 네. 또 이제 배우 이주영 씨가 청풍마을의 치과 의사이고 또 수지 씨의 유일한 친구인 민지 역을 연기합니다. 자, 오늘 라디오와 팝콘에서는 영화, 결혼 피로연, 보스, 또 OTT 작품 다 이루어질지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연휴 또 다가오고 있는데 영화와 또 OTT와 함께 즐거운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와 팝콘 대중문화평론가 조은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